멘탈이 먼저냐 체력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체력이 먼저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건강하고 몸이 힘이 있어야 멘탈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취지여서 저는 몸이 아프면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인 게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답변이.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은 테니스의 불모지 같은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가신 건데 테니스 감독님 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되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었습니다. 횡성에서 태어나서 우천이라는 곳에 되게 시골이었는데 공부보다는 운동에 좀 관심이 좀 많았고 그 학교에 테니스부가 아닌 축구부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축구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운동부가 없었고 테니스장이 이제 뭐가 막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저게 뭐지? 라고 봤는데 테니스 공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노란색에. 이게 이제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항상 이제 그 테니스장 근처에서 이제 항상 있었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테니스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좀 흔히 운동 쪽에서 싸이 보였나요?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선생님 쪽에서의 기억은 처음 이제 왔다 보니까 누가 운동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축구를 잘하면 모든 스포츠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인데 5학년, 6학년을 다 불러놓고 축구를 시킨 거예요. 작은 학교니까 이제 애들 막 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4학년인데 그 위에 6학년이 한두 명 뽑고 저를 이제 딱 뽑은 거죠. 그랬더니 4학년인데 저를 뽑아? 왜 그러지? 라고 이제 봤더니 이제 제가 축구를 좀 한 거죠. 저놈이 좀 물건이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랑 할머니께서는 또 심한 반대를 하셨다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뭐 먹고 살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쪽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고집이 있거든요. 끝까지 운동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였죠. 왜 근데 그렇게까지 고집이 엄청 좋으셨나요, 테니스가? 너무 재밌었죠. 처음 하는 거였었고 너무 신기했고 그 라켓을 저는 그때 당시에 막 껴안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런 라켓이 아닙니다. 우드 라켓이라는 나무 한일이라고 그 브랜드 옛날에 있는데 그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7,000원짜리였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너무 재밌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계속 테니스 치셨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었던 것 같던데요. 맞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사실 여자 선수한테도 지고 그랬습니다. 달리기나 다른 운동 능력은 되게 좋은데 테니스는 어쨌든 이제 공을 가지고 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 수업을 다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기간도 좀 짧았었고 그랬는데 여자 선수한테도 제가 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6학년 때. 그리고 이기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사실 어렸을 때는 공을 많이 치면 이겨요. 애들이 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을 누가 세게 하나 빵 치면 못 쫓아가거든요. 근데 고3 정도 되면 운동 능력들이 이제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스피드도 빨라지잖아요. 공 한 방에 끝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체력이에요. 기술적인 거는 사실 체력이 안 되면 기술적인 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랠리가 계속 가능한 체력이. 그렇죠. 그래야 돼서 체력이 이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은 편이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는 지지는 않았죠. 딱 한 번 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단식 한 번 딱 지고 전관왕을 했죠. 사실 전관왕은 아니죠. 뭐 이제 한 번 졌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근데 이제 세계로 나가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합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뛰는 그 레벨 이제 뭐 서킷 퓨처스라고 제일 약한 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는 항상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지금 권순우 선수가 뛰고 있는 이제 투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리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리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합을 다니면서 내가 쟤를 이겼었는데 쟤는 왜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을 뛰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뛰는 그 스케줄 같은 것들을 좀 봤어요.
저희는 그 낮은 레벨에서 우승하는 대회를 골랐다면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우승보다도 자꾸 예선에서 지더라도 자꾸 도전하는 더 강한 사람하고 하기 위해서의 그런 스케줄들을 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감 오고 뭔가 한번 딱 느낌이 왔었을 때 탁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레벨이 거기에 또 다시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강한 선수와 계속 붙어야지 내 실력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강한 선수라고 붙고 진 다음에 다시 또 보완하고 또 다시 붙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안주하는 쪽에 스케줄을 좀 잡았었던 거죠. 우승은 계속 많이 했는데 랭킹은 한 200위 초반. 근데 그 친구들은 1회전도 졌지만 뭐 잘했을 땐 뭐 152,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 친구들처럼 스케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킷 퓨처스 여기 말고 챌린저 쪽으로 이제 좀 움직이게 된 거죠. 계속 위로 업그레이드. 예, 이제 그쪽에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힘들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레벨하고는 또 공 스피드 파워가 또 다르거든요. 야, 여기서는 하루에 한 게임만 딱 하면 막 온몸이 아리백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승할 때까지 아리백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딱 레벨이 다른 거군요. 예, 그래서 딱 공이 더 빠르고 공 스피드가 더 강하고 그다음에 선수들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태까지 썼던 그런 근육이나 스피드보다 더 써야 되니까 오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통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힘을 기르면 괜찮겠구나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몸이 좋으시. 지금은 좀 이제 이게 다른 거랑 좀 바뀌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근육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있었죠. 예. 감독님 이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그 영상 보니까 이제 배가 좀 나오셨더라고요. 아저씨가 되면 다들 어쩔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랭커의 선수도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요즘 조금 빠진 겁니다. 이게 예. 약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좀 뺐습니다. 네. 그럼 테니스 어쨌든 불모지에서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비결은 뭔가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 기록을 누가 깼나요? 정현 선수가 이제 19위까지인가 갔었고요. 19위. 예,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그랜드슬램 4강까지 갔었던 조코비치 선수도 이겼었고요. 사실 19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또 이게 정현 선수님도 19위가 너무 대단하지만 근데 위에서부터 이제 이런 계속 기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더 이제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불모지인 시절에 네. 36위도 엄청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 선수하고 이제 붙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많거든요. 이제 멘탈이 먼저냐, 체력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체력이 먼저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안 좋으면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건강하고 몸이 힘이 있어야 멘탈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취지여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육통이 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몸이 아프면 근육이 약해져서 아프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어깨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면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답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예. 기술적으로만 코치들이 야 이렇게 해 뭐 예를 들어서 스윙이 이렇게 좀 낮은 사람을 스윙을 좀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높이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레이너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여기 어깨 근육이 약해서 이게 안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근력을 강화시키면 이게 스윙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돼야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근데 테니스 코치들이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을 야 스윙을 좀 더 높여봐. 근데 그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본적으로 힘이 안 되는데 이거를 높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외국에서는 트레이너하고 코치하고 같이 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뭐 스탠스가 이렇게 좁은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넓혀라. 근데 이게 안 넓혀져요. 넓힌다고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사람은 이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스탠스가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시키면 저절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먼저인 이유가 기술이 되려면 그 기술을 부리는 내 몸이 거기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체력이 좋아져야 내 공 파워도 그렇고 상대 선수한테 이제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테니스 선수도 어쨌든 운동 선수니까 네. 운동 선수가 사실 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히 오프 시즌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날씨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겨울이지만 여름인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테니스 시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즌이 별로 오프 시즌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관리 좀 어떻게 하셨는지랑 그다음 세계 랭커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앤 것들 뭐 네. 음주를 안 마실 수도 있고 뭐 기타 네. 등등이 있잖아요. 그 관상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퓨처스 이제 처음에 투어라는 거를 도전하려고 했을 때는 술을 좀 사실은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저희 위쪽에 선배들이 투어에 막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국가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 대회 선수들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까지가 맥스야 라는 느낌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우리 뭐 저기 한 달 동안 외국 나갑니다. 그러면 선배들하고 술 한잔 하고 나가고. 근데 그래도 우승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투어 대회를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내 컨디션이 100%가 돼야 저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술을 그때부터 이제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 때는 거의 술을 제가 안 먹었습니다. 1년에 뭐 맥주 몇 잔 마시게 되면 그 정도로. 예. 근데 또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틴을 또 예. 굉장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감독님 루틴 같은 거 없으셨나요? 그 시합 때에 이제 루틴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서브 할 때는 예를 들면 몇 번 튀기고 한 다음에 그렇죠.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저는 첫 세트에 항상 5대5 4 정도 되면 그립을 새로 감고 그리고 항상 서브 넣기 전에 볼 키즈한테 이제 공을 받는 거는 4개. 네 개? 4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6개씩 쓰거든요. 그럼 4개를 받아서 4개 중에 좋은 공, 새 공. 털이 뭐 쭈뼛쭈뼛한 걸 좋아하신다고. 근데 멘트가. 저는 쓴 거보다도 이렇게 반질반질한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더 스피드가 생기니까. 이제 클레이 코트 좋아하는 나달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좀 부풀어 오른 걸 좋아하고 스피드가 안 생기니까. 스피드가 생기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은 좀 이제 반질반질한 공, 약간 새 공 느낌 나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리그를 이제 또 위로 계속 올라가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도전하고 강한 선수랑 붙다면 내 실력이 올라간 거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여기에서만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눈높이 같은 건데 네. 이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나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낮으면 나를 성장 못 시키는 거잖아요. 네. 요 눈높이, 사실은 이거는 성공에 있어서 뭐 돈에서도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운동선수로서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그냥 목표가 뭐니? 그러면 세계 랭킹 1위요. 그랜드슬램 우승이요. 너무나 좋은 목표긴 한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모르는 상황에서 목표를 잡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목표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몇 명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저는 되게 큰 목표는 잡지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작게 해서 하나 성취하면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성취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시합을 나가면 우승입니다가 아니라 1회전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해요. 모든 그 탑의 선수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1회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걸 이기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제 강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한 사람들하고만 해서 지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ITF에서도 그렇고 주니어 선수들한테 시합 스케줄이나 이런 걸 잡을 때는 2승 1패나 3승 1패를 할 수 있는 시합을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면 이길수록 자신감은 생기거든요. 그쵸. 그런데 너무나 약한 시합만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합을 해서 한번 또 지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잡으라 그래서, 큰 목표는 있지만 그거를 가기 위해서의 단계별로 3개월 안에는 요 정도, 그거 가기 위해서 이제 사실 자잘구리한 대회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를 가는데 갑자기 투어를 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주니어라면 국내에서 몇 위, 언제까지 뭐 우승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서 뭐 그다음에 뭐 성인이 되면 몇 살 때 어디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근데 랭킹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서브 파워가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또 어깨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푸시업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서 목표 설정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저는 큰 그렇게 목표는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작은 목표로 쪼개고 일단은 성취감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1차전부터 이기자. 그렇죠. 예.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부터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자꾸 깨면서 올라가면 또
성취감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냥 높은 랭킹이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서 이제 대한민국 레전드이신데 마치 자기계발서의 이야기를 정수를 얘기해 주신 듯. 자기계발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요소라서. 자, 근데 아시아 선수가 테니스 분야에서 사실은 잘 되기 좀 힘들잖아요. 기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도 사실 그럴 수 있고요. 시합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아시아에도 대회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미국이나 그리고 또 유럽은 차를 운행을 해서 이렇게 쓱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합을 지면 뭐 잠깐 집에 갔다가 뭐 며칠 또 휴식했다가 다시 또 뭐 다른 나라로 또 시합을 이동을 해서 시합을 다닐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시합을 하려면 항상 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멀리 가야 되죠.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환경은 사실 저는 이제서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외국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나다를 매일 보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걔네 운동하는 거 보고 뭐 이랬던 사람이 다르겠죠, 완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막 조코비치나 이런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거의. 환경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은 좀 저도 좀 있다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체는 어떤 신체가 테니스에 유리한 거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키 큰 선수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흔들어라.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느려요. 그렇죠. 키 큰 선수들이.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트레이닝이 너무 좋아져서 190대 애들이 빠르기까지 해요. 파워 있는 데다가 빨라. 그러면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예전에는 마이클 창 이런 선수들하고 하는데 아시죠? 마이클 창이 아시아인들의 희망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키 큰 선수들에 붙으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엄청 뛰어서 이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클 창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키 큰 애들 뭐 와가지고 서브 한 번 뽕 넣어서 에이스 내고 중요한 순간에 이래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키가 크면 서브할 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한 포인트 따면 걔네는 그냥 서브 올려놓고 뭐 뻥 때려서 한 포인트 따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불리하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우리 아시아인들의 근육하고 서양인들의 근육하고 달라요. 같은 양을 뛰었을 때 회복 속도도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피드, 그 다음에 탄력이라고 하면 인종 중에서도 흑인 분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생각해보면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서 진짜 페드로라든가 나달이가 다 흑인분은 아니시잖아요. 흑인분 중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명이 있었어요. 예, 알리바이 워싱턴이라든지 근데 송가, 몽필스 1위를 한 선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많아졌죠. 또 많아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너스 윌리엄스 벌써 마르티나 힌기스 선수가 굉장히 우승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술도 좋고 그랬지만 윌리엄스 자매들이 나오면서 파워에서 벌써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파워에서 밀리니까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미국에서 흑인들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 테니스로 인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죠.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돈을 또 빠뜨릴 수 없을 텐데 궁금한 게 테니스 대회 상금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 상금이 어느 정도인 거랑 그다음 테니스 선수 상금 말고도 어쨌든 직업이니까 그 연봉이도 돈을 받을 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사실 연봉이 없어요. 그냥 스폰서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다니는 거고 마이클 창도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몰랐었대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상금은 우승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뭐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조코비치나 페데러나 뭐 나달 선수들일 수 있겠지만 그랜드슬램 하나 우승하면 한 35억 정도, 30억에서 35억. 35억. 네, 한 그 정도 선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걸 우승하면 관련돼 있는 스폰서들이 있잖아요. 뭐 옷, 라켓, 뭐 그리고 뭐 뭔가 더 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서의 또 보너스들이 또 따로 들어와요. 그게 훨씬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금은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선수들은요. 이게 모든 선수가 나달, 페드로, 조코비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폰서가 없이 100위 정도 되면 생활은 하지만 상금으로다가 본인이 다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요즘은 상금이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부터.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 상금을 보게 되거든요. 우승 상금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이 탑 쪽에 이 밑에 쪽의 상금들이 많이 변동이 좀 커졌어요. 많이 높아졌나 보네. 그러니까 저희 때 그랜드슬램 본선이 1,000 몇백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8천만 원이에요. 참가만 해도.
요즘은 뭐냐면 100위만 안에 들어가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랜드슬램 본선을 가려면 100위 정도가 돼야 90 몇 위 정도가 돼야 이제 바로 본선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이면 그랜드슬램 4개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억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일반 투어들이 좀 쫙 있고 100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사실 한 5억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 그래서 저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사격, 뭐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든 이게 1위부터 사실 금, 은, 동이 그렇죠, 그렇죠. 은동도 약간 사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제대로 된 대접을 못 해준 경우가 되게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만 돼도 너무나도 이게 좀 다른 분야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총 상금이 한 10억 대면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우승에 가져가는 게 한 1억 정도? 뭐 이런. 테니스랑 거의 한 되게 큰 게. 35배 차이. 근데 이제 뭐 저희도 투어 중에서도 뭐 우승하면 뭐 1억 얼마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개인 종목으로는 골프하고 테니스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TP 저희가 그 선수들이 이제 미팅을 하는 게 있어요. 매년 이렇게 상금에 대해서 하고 뭐 세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ATP에 이제 가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선수들하고 미팅을 같이 하거든요.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골프예요. 예전에는 테니스 선수들이 사실은 그 인터뷰를 되게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요? 지고 나서 열받으면 이제 그냥 가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ATP 협회에서 조사를 다 한 거죠. 이제 골프는 스폰서가 이만큼이고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이만큼이다. 근데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 이 정도다. 얘네들은 인터뷰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이거를 노출을 해주고 너희들이 자꾸 협조를 해줘야 우리가 좋은 스폰서를 가져오고 더 많은 상금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때는 이제 선수들이 원래 미팅하면 다 이러거든요. 뭐 피곤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돈 얘기하고 이런 것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청을 해요. 그렇죠. 다 뭐 네, 그건 뭐 먹고 살아야 전 되니까요.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팬들하고의 이제 교감,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너희들이 해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요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스폰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골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부자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골프랑 테니스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왜 이제 골프랑 테니스가 부자 스포츠로 되나요? 테니스는? 미국이나 유럽 가면 프라이빗하게 멤버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게 해놓는 데들이 많아요. 멤버십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있으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클럽에는 또 멤버십으로만 멤버만 들어올 수 있고 멤버가 게스트를 초청해야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좋겠네. 코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코트가 없어서 테니스를 못 치고 특히 이번 주 계속 우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족족 계속 취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이천에 이제 이영택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내면입니다, 내면.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조금 좀 뭐 멀리까지 괜찮으시다면 네, 이천 가겠습니다. 네, 멀리까지 괜찮으시다면 거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선수 시절에 어떤 선수 가장 인정했고 어떤 선수 가장 좋아하셨어요? 글로벌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페데러 선수 좋아했습니다. 제가 페데러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샘프라스 선수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1위 했던 선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 세계에서. 그렇죠. 뭐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도 아니야, 걔네랑. 예. 근데 샘프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최고였었고, 그리고 뭐 매너도 좋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다면, 페데러 선수는 진짜 플레이 자체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라커에서 이렇게 있으면 페데러가 지는 거를 모두가 안타까워해요. 더 못 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면 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뭐 스폰서나 광고 쪽에서 보면, 방송 쪽에서 보면 페데러가 살아 있어야 계속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면 안 된다, 페데러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매너도 너무 좋아요. 네, 매너도 되게 좋고, 그래서 직접적인 긴 대화는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매너가 좋습니다. 네, 저도 한 2게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제가 나다라고도 뭐 해보긴 했는데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오목을 두면 이제 꼬시는 거 있잖아요. 한 수 앞을 보고. 그러니까 페데러랑 게임을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 마음이 걸린 것 같은, 내 작전이 들킨 것 같은. 이 사람 몇 수를 앞서고.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가장 아쉬웠던 경기 뭐 하나 정도 있다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감독님은?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뭐 US 오픈 2000년도에 US 오픈 16강 피트 샘프라스랑 했었을 때. 우리나라 최초 아닌가요? 아 그렇죠. 피트 샘프라스라는 선수는 뭐 당대 그때 세계 랭킹 1위는 아니었지만 당대 최고였었고 US 오픈 구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그랜드슬램을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 16강 가면서 당대 최고의 선수하고 잡지에서만 보던 선수랑 붙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야 되는데 6대0, 6대0, 6대0 한 게임도 못 따면 어떻게 하지? 아니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계셨던 테니스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TV 중계가 나가는데 지금 여기 제일 큰 구장에서 이건 망신인데 첫 게임을 딱 한 게임을 따면서 오 됐다. 영은 면했다. 사실 그 전날에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긴장되고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 결승전 같은 느낌이었던 거잖아요, 감독님한테. 뭐 올림픽 결승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었겠죠.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저한테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인터뷰 많이 했었는데 결승전 전날에 이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결승전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었겠죠.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수 시절 이제 그 최고 선수를 보셨을 때 어쨌든 한국에 있을 때랑 세계 무대를 갔을 때 세계 최정상의 선수 봤을 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세계 최고분들은. 영화도 이제 뭐 존 맥켄로 선수하고 비욘보그 선수가 나오는 뭐 윈블던에서의 대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저렇게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마이클 짱 선수 딸하고 제 딸 미나하고 같은 대회에서 시합을 했었어요. 8살인가 7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시합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막 더운 데서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가지고 마이클 짱 딸하고 이렇게 줬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짱도 사실 이제 제가 주는 거니까 이제 먹으라고 했겠죠.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먹는 거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씩은 정말 먹고 싶을 때 먹겠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지는 않는 건 거죠. 성인이 돼서 음식 관리가 아니라 탑 10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선수들은 다르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호텔에 가고 그러면 뭐 본인의 뭐 운동 기구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고 TV를 보더라도 눈 버리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TV를 볼 정도로 저희는 뭐 지금 뭐 누워서 핸드폰 보고 다 하잖아요. 지금 눈 베린다 그러면 그러고 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그냥 간 선수는 없었다. 그렇죠. 천재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노력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능은 되게 좋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선수. 근데 재능은 부족하지만 노력이 또 되게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선수들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 더 잘 되는 부분을 좀 근데 많이 사실 이 봤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재능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제가 단순히 일반인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노력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재능이 엄청나게 있지 않은 선수가 꽤 많은 노력을 해도 상위 뭐 1%까지 올라가지만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말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제 근데 능력은 있지만 거기서 중에서도 정말 타고난 애들이 있거든요. 페데러 같은 경우에 정말 능력이 있는 데다가 타고난 노력까지 있는 거고 인성까지 또 있는 거고 최근에 그 니키리오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호주에 윈블던에 요번에 이제 그 조코비치 선수랑 결승전까지 가면서 지기는 했는데 페데러를 가리켰던 코치가 이 선수를 얘기를 할 때 제2의 페데러만큼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선수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그랜드슬램 우승을 사실은 못했고 아마 10위 안에도 사실은 못 들었을 거예요. 베스트 랭킹이 뭐 10몇인가 뭐 20몇인가 한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만큼의 노력이 좀 부족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이어서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이 선수도 세계 랭킹 1위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저도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봅니다. 자, 근데 감독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수 생활도 외롭지만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아니면 또 타지에서 사는 게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손체전을 나가야 되는데 강원도 선발이 됐어요. 강원도 팀에 제가 6명 중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양구 원당 초등학교라는데 거기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 다 모였거든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고 막 이래서 매일 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새벽이에요. 그럼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또 운동하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울고 보고 싶어서 울고 저녁에 이제 전화를 하러 가요. 그때 이제 핸드폰 없을 때니까 공중에 딱 해서 집에 딱 전화하면 할머니가 이제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막내였었거든요. 제가 또 약간 군대 갔을 때 이제 집에 전화했을 때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남자들. 네. 엄마 딱 목소리만 들었는데 말 눈물이 못해, 터져. 막 울다 지쳐서 잠들고. 근데 다른 애들은 너무나 재밌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운동을 제가 운동했었던 것보다 이제 운동량이 많으니까 실력은 막 느는 건 알겠는데 좀 외로웠었죠. 예.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렇게 막 적응이 되니까 집에 안 있으려 그러더라고 또. 친구들 만나려고 또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고 휴가를 줘도 집에 와서 며칠 안 있고 가. 요즘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애들 힘들 때 집에서 좀 부모들이 좀 그거를 케어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정말 힘들 때 번아웃 안 되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오면 편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하고 원래 집에서 한번 나가서 독립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게 너무 그렇죠. 편해서 네, 못 맞아요. 돌아가요, 네, 절대. 맞아요. 네. 부모님 한마디 하면 왜 이렇게 간섭을 해?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참 저는 좀 그런 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부모님이 걱정해서 물어보는 게 그거를 예, 요즘 들어서 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자제분 두 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다 가실 아, 거예요. 세 명. 예. 똑같이 다 가실 겁니다.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좀 약간 그랬는데 예. 이제 감독님께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네. 테니스 선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김작가 TV에 이제 또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테린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다시 태어나도 테니스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상금도 좀 더 많이 올랐고 테니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저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지금의 제가 이렇게 김작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테니스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테니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머드리 TV. 예, 머드리 TV도 놀러와 주시고요. 요즘 테니스들 많이 생겼고 예, 많은 분들이 또 테니스를 즐기고 계셔가지고 테니스인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뭐 테니스가 대중화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드리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유튜브 채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테니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독님 채널 보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테니스 레전드 이영택 감독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네네. 영상에 이렇게 나 찍히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이렇게 하시고 보통 뭐 이렇게 제가 하나요? 네. 아니 원래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